15강 기미독립 선언서 같이 보겠습니다. 제목만 봐도 부담이 확 느껴지는 그런 단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수험생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만큼 출제자 입장에서는 출제하기 참 좋은 거리가 될 수 있겠죠. 생각보다 이건 이론적인 어느 한 단원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인용할 수 있는 어떤 글로서의 한 단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 편의 글, 재료로서. 그런데 똑같은 하나의 지문이 출제된 빈도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출제된 그런 주요 지문이라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수험생들은 부담스러워하고 또 출제자는 수험생들 골려먹기 딱 좋은 그런 단원. 한자 문제로 접근을 해도 이게 시대상의 차이가 있어요. 오늘날과 달리 1919년이라고 하는 100년 전 글, 그러니까 같은 한자에도 오늘날 쓰는 한자가 아니라 그 시대 쓰는 한자는 또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한자를 공부 잘했다고 해도 역시 한자가 부담스럽고 한자 어투가 또 막연한 느낌이 잘 오지 않는 그런 글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민족 겸제의 통고를 상한 지 10년을 과한지라, 이 표현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 이민족 겸제의 통고, 우리는 고통이라고 하죠. 고통을 통고, 글자 순서가 뒤집어져 있어요. 한자에서 그 천간지지, 이걸 통해서 시각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에 보면은 자시가 언제예요? 23시에서 01시까지를 자시라고 하고 그 한가운데를 뭐라고 그래요? 23시 01시니까 밤 12시를 뭐라고 해? 자정. 글자를 풀어보면 자시의 한가운데. 그러면 정반대로 11시와 13시 사이는 뭐라고 부를까? 여기는 오시의 시각이니까 그 한가운데는 오정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정이니까 오정, 자시 한가운데, 오시 한가운데, 자정, 오정. 또 오정이라고 안 하고 정오라고 바꿔서 쓰잖아요. 언제 바뀌었을까? 그 연도가 뭐 뚜렷한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쓰면서 서서히 바뀌어 오고 그렇게 굳어진 것이죠. 그만큼 시대상의 차이도 크다. 여러모로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 단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맨 처음 공부할 때는 그 부담을 더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부 안 할 수는 없죠. 출제가 꽤 되는데. 독해 문제로 가든 아니면은 글쓰기의 형식으로 가든 또는 한자 문제로 가든 여러 방향에서 다양하게 두루두루 출제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 기본 자료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나 두 단락의 원문이 있고요. 밑에 해석을 풀이해 놨습니다. 공부하기 편하도록 하겠다는 의도인데 이거 말고도 또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같이 써보도록 하죠. 5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임과, 이걸 먼저 읽어버리면은 읽고 나서도 남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아무튼 어려운 거 뭔가를 봤다 이런 거밖에. 차라리 해석을 먼저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에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뭐 내용은 알아듣기가 쉬운 건 물론이고요. 원문 아직 안 봤다고 치고 이 상태에서 바로 가도 여전히 느낌이 확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들어갑니다. 분석적으로. 그래서 예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얘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평소에 잘 안 하던 문법적인 분석 뭐 이런 것도 그냥 한번 들이밀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에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딱 봐도 이렇게 이어진 문장인데 뭐뭐이고 뭐뭐이다 이렇게 주어서서로 이런 형태가 아니라 독립국임 명사 형태를 띠고 있죠. 이런 또 새로운 맛이 있습니다. 조선이 독립국임, 조선인이 자주민임. 이렇게 괄호를 묶어놓고 보니까 이것을 A와 B 이렇게 덩어리로 기호로 치환을 해보면 우리는 A와 B를 선언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랬을 때, 아, 두 개를 선언했구나. 선언의 내용이 두 가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안에 조선이 독립국임, 조선인이 자주민임. 그래서 안긴 문장 속에 주어를 보니까 조선이란 나라에 대해서 독립국, 조선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주민임. 이렇게 둘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본문에 갈 때, 우리를 5등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자의, 조선의, 자의, 이의. 그 연결 한번 지어주고, 조선인의 독립국임, 조선의 독립국임, 조선인의 자주민임. 그렇게 정리하면 뭐 별반 특이할 것도 없죠. 이게 기대어서 가는 게 좋습니다. 다음, 나그를 보면 이 선언을 세계 온 나라에 알리어 인류 평등의 크고 바른 도리를 분명히 하며 이것을 후손들에게 깨우쳐 우리 민족이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정당한 권리를 길이 지녀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도 대충 봐도 일단 첫 이미지 두 가지를 얘기한다. 이거 정도는 딱 느껴지잖아요. 하며 이렇게 딱 이어지니까. 그리고 거기 뭐 끊어줘도 좋고. 이 선언을 지시어 이가 있으니까 앞에 거 이어받은 이런 방식이고, 그럼 앞에 거 이어받았으니까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중 어느 게 주가 되고 어느 게 종이 될까, 어느 게 주가 되고 어느 게 부가 될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일이죠. 그래서 세계 온 나라에 알리어 인류평등의 크고 바른 도리를 분명히 한다 하는 내용과 후손들에게 깨우쳐 세계 온 나라에 알리어 후손들에게 깨우쳐. 그래서 그 결과 이렇게 또 두 가지가 나뉘는 거죠. 인류평등의 크고 바른 도리를 분명히 한다. 우리 민족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정당한 권리를 길이 지녀 누리게 한다. 뭘 한다. 이게 두 가지 정보 A, B를 생각해 주고요. 자, 다시 문법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 가장 주목할 내용, 일단 두 덩어리를 생각하면서 앞에 A라는 덩어리이며 B라는 덩어리하고 이렇게 개하려는 것이다. 자, 이걸 문법적인 용어로 정리를 해봅니다. 그럼 뭐예요? 개하다, 사동. 어지다와 개하다는 늘 견주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어지다, 피동을 얘기할 때는 항상 이렇게 붙여 쓰고, 개하다는 붙이는 게 아니라 항상 띄었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띄우는 표시를 알게 모르게 스펀지에 물이 스미듯이 이렇게 갈 수 있게 한번 저는 이것저것 던져보는 겁니다. 자, 개하다, 사동. 그러니까 사동이니까 남에게 시키는 이런 표현이다라는 건. 그래서 시키는 내용 두 가지였어요. 그럼 남에게 시키는 거니까 그 시킬 대상 남이 있겠죠. 남. 그래서 보니까 A와 B 두 개였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뭐고? 세계 온 나라에. 이게 내가 시키는 대상이야. 그 다음 두 번째는 후손들에게. 그럼 둘을 놓고 볼 때 온 나라는 뭐예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남들에게 알리는 거죠. 근데 후손은 내 자식들에게 알리는 거죠. 그 차이를 한자 문제로 7급이 출제했고 뒤이어 9급도 출제했던 바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 세계 만방이 바로 온 나라, 자손만대, 이것이 후손들에게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고하야. 자, 우리 한자 할 때 뭡니까? 소우예요. 획줄임, 획변형, 여전히 소우. 여기다가 이제 두 손밭들 공 붙이면은 소 앞에다 일으켜라, 길 안내하듯이. 그래서 앞선자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다가 수건건, 옷감건이라는 거 얘기해 봤었죠. 이렇게 붙여보고, 그러면 소의 가죽, 칼도방 붙여서 소 가죽을 칼로 잘라서 뭔가를 만들어낸다, 제품을 만들어낸다, 이런 식으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옵니다. 거기다가 보니까 입구자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겠어? 이분 말하고 관련되겠죠. 근데 이 말이 그냥 언어란 측면으로다가 쓰이는 게 아니라 소 아니야, 소. 그러니까 소에게 말하는 방식은 뭐예요? 소에게도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은 주고받는 대화지만 소에게 얘기할 때는 주고받는 대화가 아니라 일방향적인 명령이죠. 이리야, 어디요? 해서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앞으로 가고 좀 빨리 가게 서둘고 이런 정도로 명령을 내릴 뿐이지요. 그게 바로 고예요. 말하는데 무슨 말하기? 일방향적인 명령, 알림. 이게 말하기입니다. 근데 밑에는 뭐예요? 말스몬이 붙었잖아요. 말스몬이 붙었으니까 또 이거 다른 색깔 선택을 잘못했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눈에 덜 띄일 수 있겠네요. 형광펜으로 이렇게 마킹했다고 생각하세요. 이제야 제대로 된 말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고는 그냥 명령이나 정보 전달적인 고가 아니라 뭐예요? 깨우쳐주는, 일깨워주는 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글자가 다를까라고 봤더니 대상이 다른 거야. 세계 만방, 딴 나라에, 미국에, 소련에, 영국에. 그들이 우리한테 뭔 관심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보 제공 차원에서 우리는 이렇다, 우리 상황이 이렇다라고 알리는. 근데 여기는 우리 후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말 안 들으면 회초리 들고 때려서라도 일깨워줘야 되는 대상인 거예요. 그 대상의 차이가 서술 내용의 차이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맥을 잘 잡은 다음에 보면 공부하기가 쉬워진다. 이런 뜻에서 소개를 드린 것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속의 자료. 구시대 유물인 침략주의, 이 원문엔 쉼표도 제대로 없었겠죠. 그래도 끊어 읽게 쉼표를 넣어주는 이 친절함, 우리가 공부하기 쉽게 할 그런 띄어쓰기나 이런 것도 철저하게 이렇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강권주의의 희생을 작하야 유사일에, 잠깐 딴 얘기. 희생하고 보니까 두 글자가 모두 소자가 들어갔네요. 그래서 우리가 희생양, 그래서 양만 그런가 보다 했더니 소가지고, 왜? 소는 모든 가축 짐승의 대표. 수사법으로 대유법 중에 제유법. 그래서 한자 볼 때 꼭 그런 수사법도 연결 지어야 오래 기억이 남고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희생이란 단어 참고해 보고요. 희생을 작하여 유사일에 누천년에 처음으로 이민족 겸제의 통고를, 아까 글자 순서가 바뀐 통고를 상한지 금에 10년을 과한지라. 아무리 한자 공부 잘 안 했어도 과한지라 하면은 이게 지날과. 그러면 공부하는 사람은 이게 왜 지날과라는 글자인가 해서 도금 요소도 한번 관심 있게 보고 뜬 요소, 얘는 뭘까 하는 것도. 그래서 뜬 요소 이렇게 쓸 때 이 부분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자칫 이렇게 동그라미로 말아서 가면은 전혀 다른 글자입니다. 틀린 글자가 돼요. 이거는 이 글자에서 변형된 건데, 이렇게 끝을 흘렸을 때 이렇게 말아가는 거는 이 위에서부터 뚫고 내려간 획일 때 이걸 말아서 쓰는 겁니다. 그 위에서 뚫고 내려간 것이 아닐 때는 이렇게 말면 안 돼요. 이렇게 꺾었다가 바로 내려줘야 됩니다. 여담이에요. 어쨌든 이거 달릴 줄한 글자와 같은 그런 움직임, 이걸 나타내는 부스라는 거 정도 챙겨두십시오. 매 강의마다 3분 한자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하세요. 한자는 부담스러워서 좀 쪼개서 그때그때 보는 게 좋습니다. 생정권의 막상됨이 무릇 기하며 심령상 발전의 장애됨이 무릇 기하며 민족적 존영의 훼손됨이 기하며 까지 읽으면 앞에 건 아무 기억도 없어요. 그래서 조금 바꿔봅니다. 그냥 아예 한자 싹 빼고 한글로만. 구시대 유물인 침략주의 쉼표, 강권주의의 희생을 작하여 유사일에 누천년에 처음으로 이민족 겸제의 통고를 상한지 금에 10년을 과한지라.
하나도 안 바꾸고 한자만 없앴어요. 그냥 한글로 편하게 읽어보자. 이런 정도로 바꿔준 겁니다. 아까 첫 번째로 먼저 얘기했던 건 뭐였어요? 원문을 읽기 전에 현대문 해석을 먼저 읽으면서 틀을 잡고 접근하는 방법 얘기한 거고요. 지금은 이 한자어도 그렇고 한자 말 자체가 낯설고 부담스럽다. 시대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도금이라도 한글로 그냥 편하게 읽는 것부터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10년을 과한지라 한 문장이 끝났구나. 생존권의 박상됨이 무릇 그 기하며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 심령상 발전의 장애됨이 무릇 기하며 쉼표. 그래서 마침표로 끊어진 거 말고 뭐뭐이며 그리고 무릇 기하니요. 뭔지 모르겠는데 A, B, C, D로 가고 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A, B, C, D에 밑줄을 치고 질문하면은 그 글의 흐름을 구조로 표시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건 대등한 것이 나열된 형태다라는 것은 알 수 있겠죠. 무엇으로? 연결어미 부분만 가지고도 그 느낌은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앞에 어떤 글자가 쓰였든 이건 무시하고. 그래서 내용이 어려우니까 한자말 등등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형식으로 접근하자. 먼저 형식으로 접근하자. 그래서 마침표 찍힌 자리, 쉼표 찍힌 자리, 쉼표 찍힌 자리에 어미의 종류가 뭘까? 대등하게 이어질까? 아니면 인과적으로, 종속적으로 이어질까? 이런 정도의 차이 정도는 내용 없어도 연결 어미만 가지고도 분간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형식을 우선시 해보자. 이게 두 번째 공부 방법. 거기다가 우리 독해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장 단위 끊어 읽기. 마침표 나오면 다 엔터 쳐서 아래행으로 끊어 내리는. 그러니까 한자 공부도 그렇고 독해 문제도 그렇고 공부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컴퓨터로 하라. 원문 같은 건 타이핑하지 말고 인터넷 뒤지면 다 이렇게 긁어오기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긁어다가 붙이고 또 기출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그 기출문제 자료들 이런 거 갖다가 다 카피에다가 복사해 놓고 편집을 하면 돼요. 글자도 크게 마침표 나오면 엔터 쳐서 아래행으로 그죠? 그렇게 놓고 문장 간의 관계 보면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걸 몸으로 느껴야 돼요. 맛을 보고 나면 그 맛을 잊지 못합니다. 얼마나 쉽게 공부를 끝낼 수 있는가. 그냥 이게 다른 것보다 마음에 들어서 답 채점해보니 맞았더라. 이런 행운의 문제가 아니라 왜 그러한지 이러한 이유로 얘는 틀리고 얘가 답일 수밖에 없다. 얘는 틀린 건 아니지만 좀 더 분명하게 얘가 있기 때문에 얘가 답이다. 이 판단이 분명히 느껴집니다.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 즐거움을 맛보고 나야 그 다음 속도가 또 빨리빨리 붙기도 합니다. 자,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장하여 차를 선언함이며 2천만 민중의 성추를 합하여 차를 포명함이며 벌써 이제 느낌이 옵니까? 뭐뭐이며 그러니까 이제 쭉 볼 때 어때요? 어떤 글을 읽을 때 우리가 첫 문장 읽기, 마지막 읽기, 기납법으로 뭐 마지막 단락을 주목하자.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 많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딱 보니까 어때요? 자연스럽게 선언함이며 쉼표. 그 다음 포명함이며 쉼표. 주장함이며 쉼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렇게 문장 단위 끊어 읽기. 그랬더니 반만년 역사에 이렇게 갔던 첫 번째 문장이 포명함이며 쉼표지만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장함이며 제기함이니 정당한 발동이라 저지 억제치 못할지니라. 자, 5개 문장인데요. 그러면은 둘로 나눠 봅시다. 단락 나누기. 단락 나누기란 문제로 접근해 봅시다. 어때요? 문체가 싹 달라지는 부분이 후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가 마음에 들어요? A이며 B이며 C이니 C 천의 명명이며
여기서 이이며가 나오지만 얘네하고 같은 급으로 치겠습니까? 포명함이며 주장함이며 제기함이니 얘랑 똑같이 명명이며 얘는 아니죠. 그래서 여기가 나뉘겠다. 이게 단락 나누기예요. 그럼 단락 나누기면은 두 단락으로 나눴어. 그럼 예를 들어서 주장에서 뭐 상술이나 부연 이렇게 흘러갈까? 아니면 전제나 이런 것들로부터 주, 지 이렇게 흘러갈까? 즉 주제는 앞에 있을까? 뒤에 있을까? 이 정도 판단해 보는 거. 그 내용 분석하지 않아도 되지 않아요? 포명함이며 주장함이며 제기함이니 그리고 시, 이는 뭐뭐뭐이며 뭐뭐뭐이며 뭐뭐뭐이라. 천하 한물이든지 차를 저지 억제치 못할지니라. 앞에 주제가 있을까요? 뒤에 주제가 있을까요? 그러면 당연히 뒤가 주제. 그럼 일단 뒤가 주지. 그럼 이미 선택지 두 개는 탈락. 뒤를 주지로 놓은 두 개 놓고 이 주지에 기대어 앞부분을 전제라고 볼까? 뭐 예시라고 볼까? 이 둘 중에 하나 갈라내는 것이 정답을 내는 방법입니다. 내용에 대한 섬세한 분석 없이도 형식적 짜임만으로 그 정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내용이 어려우면 형식이 쉽다. 기억하시고 자료가 어려우면 문제 수준이 쉬워진다. 이런 맥락으로 좀 마음을 좀 다잡고 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법을 적용해 보도록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 공부 방법이었고요. 자, 그러면은 문제로 가서 실전 문제 1번에 다음 글의 주제 구시대 유물인 침략주의, 강권주의의 희생을 작하여 유사일의 누천년에 처음으로 이민적 겸제의 통고를 상한지 금에 10년을 과한지라. 이렇게 한 문장 끝나고 생정권의 박상대님이 무릇 기하며. 지금 방금 전에 읽어본 거랑 느낌이 좀 다르죠. 아까는 A이며 B이며 C이니 하고 뒤에 이렇게 모둠으로 묶어서 가는 이런 방식이었다면 여기는 먼저 10년을 과한지라 라고 던져놓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기하며 라고 뒤에서 풀어가죠. 아까 칠판에서 정리해봤던 것과 이 글을 구조적으로 대조적 관계에 있는 그런 짜임으로 해서 보십시오. 그러니까 글이라는 게 한 단락에서는 미걸식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는 두걸식으로 가고 이런 변형이 될 수 있죠. 모든 그 중심 단락들이 미걸식 이렇게 간다면 가장 촌스러운 글쓰기가 될 겁니다. 그렇게 변화를 주면서도 전체적으로 내용에는 일관된 흐름이 느껴지고 읽을 때는 딱딱 끊어지는 느낌보다는 물이 흐르듯 흘러가는 느낌이 좋은 글이죠. 그래서 좋은 글에는 이런 짜임새도 획일적인 동일 반복이 없습니다. 변형이 있죠. 그러니까 독해 방법을 어느 한 가지 틀이 전부일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특정한 구조에 휩쓸리는 것은 무게중심을 싣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자, 선택지 1번의 각성을 촉구한다. 독립선언의 정당성을 말한다. 이민족에게 받은 고통을 말한다. 독립의 선언과 그 취지. 안 봐도 독립의 선언과 그 취지는 맨 앞에 부분 여기 해당된다는 것 정도는 공부 조금 선대해 본 사람이 바로 알 수 있겠고 2번 지문에 있네요. 그리고 1, 2, 3번 정도에서 볼 때 첫 번째 문장이 뭔가 뭐뭐 했다라고 단정적으로 하나를 던져놓고 그 뒤에 A, B, C, D를 열거하는 방식인데 그래서 앞부분의 첫 번째 문장을 주목해 봅니다. 그랬더니 구시대 유물인 침략주의, 강권주의 그런 것의 희생으로 유사일의 누천년에 처음 이민적 겸제의 통고를 상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민적 겸제의 통고, 고통을 맛본 지 10년이 지났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1번에 대해 각성을 촉구하나? 상대방에 대한 얘기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이 글이 사회적으로도 좀 논란이 되기도 하고 이 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도 있죠. 근데 이 글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욕을 먹는 뭐 그런 일도 있고 한데 사실은 저도 욕 많이 하던 그런 글입니다. 민족대표 33인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과연 일본에 체포된 것이냐.
뭐 다른 시각에는 체포가 아니라 자수한 거다. 형량을 줄이기 위해 물밑 협상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기도 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어쨌든 배경 지식을 너무 많이 얘기할 게 아니고 문제니까 글 자체만 놓고 볼 때 이민족 경제 고통을 상한 지 10년을 과한 지라는 얘기는 아무튼 이민족 뭐 어쩌고 하니까 그거는 일제의 피해 지배를 당한 그걸 얘기한 거고 우리 인상적인 단어 통고가 있잖아요. 고통, 상한지 적어도 뭐 고통을 상한지 고통이 상했다? 이렇게 음대로 읽으면 안 되겠죠. 한자를 보고 고통을 맛본 지 10년을 지났다. 이 얘기는 객관적으로 우리의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초점이 있지 상대방, 일본에 대해 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답지 지우고 2, 3번 넣고 독립선언이 정당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냐? 이거는 앞서 나가는 거죠. 고통을 맛본 지 10년이 지났다는 얘기만 했을 뿐 고통을 맛본 지 10년 됐으니까 독립이 정당하다? 그렇게 가는 건 내용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죠. 그래서 뒷부분 보니까 그럼 뒷부분에도 그런 얘기가 있나? 기하며 그 얼마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 정도에서 3번 이외에 다른 것으로 내용을 가져갈 근거가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 아까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한자가 말씀원이 들어가는 고와 말씀원이 빠진 고 이 차이. 그래서 그 차이는 세계 만방의 고하야라고 할 때는 세계 만방이니까 남이니까 그냥 정보 전달 차원에서 알리기만 하면 된다. 말씀은 없이 알리기만 하면 된다. 근데 뒤에는 자손만 되니까 여기는 일깨워야 한다. 깨우쳐줘야 한다. 그래서 말씀원이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답을 구별하시면 되겠고 3번 문제는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장하야 등등. 그래서 밑줄 치고 질문을 하는 방식이니까 기억에서 리을. 그러면은 선택지 먼저 바로 가서 장하야 의지하여. 그럼 이건 대입하는 방법으로도 맥을 잡아 볼 수 있죠. 그래서 기억의 자리에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의지하여 차를 선언함이며 100년 전 글이니까 문맥이 완전 매끄러울 수는 없죠. 하지만 대략 의미가 통할 수 있는 정도인지 2천만 민중의 성충을 합하야 해서 이걸 애국심이라고 할 것인지 그 다음 디귿 포명함이며 천의 명명이며 포명하다 널리 밝히다 천의 명명 하늘의 뜻 이 부분을 틀리게 문제를 만든 것도 있어요. 이 명명이라고 하는 글자를 그대로 비슷하게 하늘의 명령이라고 풀어서 뭐 넓은 의미로 보면 관련 지을 수는 있겠지만은 세밀하게 볼 때 하늘이 명령했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그런 정도로 문제를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저 진실된 마음, 우러나는 그 진실된 마음이지 애국심이라는 국가 개념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이런 문제를 푸는데 내가 배경 지식을 좋아하는 건 아니죠. 근데 아까 했던 얘기처럼 이 기민독립선언서를 어떻게 볼 거냐. 사실 처음 그 한영훈 선생이 초고를 작성했을 때 좀 더 좀 진보적이었다는 얘기도 있죠. 그래서 최남선이 이거를 다듬으면서 발표할 글을 다듬으면서 그때 문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유화되고 순화된 쪽으로 정리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민족대표 33인이 그렇게 좋은 평가만 받는 건 아닙니다. 비판적인 평가도 있어요. 근데 어느 게 옳은지는 더 연구하고 더 역사적으로 좀 평가를 해보게 되겠지만 그냥 맹목적으로 좋은 쪽으로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조금 비판적인 측면도 한번 짚어보고자 한다면 이 글의 문제점은 바로 적극적으로 일본에 맞서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많이 인용 안 하는 단락이지만 뒤에 가면 뭐예요? 우리는 일본을 탓하려 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이 아주 명시적으로 드러난 구절이 있죠.
수많은 청년 학생들이 일제히 총칼 앞에 무참히 당하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좀 용납하기가 쉽지 않은 나약한 그런 글일 수도 있어요. 물론 민족 대표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또 많은 걸 고려해야 되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지 않는 이런 것들이 필요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평가는 엇갈릴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있다는 것이고, 실제 그 배경의 평가가 아니라 이 글 안에 그런 문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런 점을 고려해서 맹목적으로 좋은 쪽으로, 맹목적으로 애국심이 어떻고 일제에 뭐 항거하는 그런 식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는 거죠. 이 글은 일본은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우리는 정당하다, 인류 도의에 호소하는 그런 맥락이 이 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인류 양심이 정의의 군을 보내서 호원하는 지금, 뭔가 대단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풀어보면은 뭐예요? 인류의 양심에 호소합니다. 양심이 있다면 우리가 식민지로 사는 거 그냥 방치할 거냐, 우리 좀 도와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 인류가 호원한다, 우리를 응원한다고 그래요. 인류가 우리를 응원한다는데 뭘 어떻게 응원했나? 라고 보니까 스페인 내전 당시 같으면은 유럽 대륙 전체의 지식인들이 자기 나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의를 가지고 스페인에 목숨 걸고 전쟁에 참전을 하죠. 그런 것하고 다르게 정의의 군과 정의라는 군대를 보내서, 매우 감상적인 표현이에요. 실제 응원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뒤에 있어요. 이 글 자체 안에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기미독립선언서라고 해서 우리가 3.1절 행사할 때마다 갖게 되는 어떤 이런 감정적인 차원에 휩쓸리지 말자란 얘기고요. 이 글 안에 드러난 객관적 근거에 따라서, 객관적 정보에 따라서 판단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예전 같으면 그런 거 없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쪽으로 맹목적으로 몰아가는 그런 출제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좀 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려는 이런 시각들이 문제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A라는 평가에서 B라는 평가로 넘어가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액면 그대로, 글에 노출된 것 그대로 근거에 입각해서 판단하는 이런 자세만 취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오버하지 말자, 앞서가지 말자. 그게 또 이 기미독립선언서를 공부할 때, 문제를 풀 때 고려해야 할 네 번째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근거에 따라서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가자. 그래서 민중의 성충을 합하야. 그래서 민중의 성충, 진실된 그 마음, 우러나는 그 마음을 모아 선포한다, 이런 얘기지, 애국심을 모아서라는 건 아니죠. 나라도 없는데 무슨 애국을 하겠어요? 나라가 없을 때는 더 강조할 수 있는 개념이 뭐예요? 국가 개념이 아니라 민족 개념이 강조될 부분이겠죠. 그 차이로 답을 내는 정도였는데, 이 문제를 틀리는 경우는 독해력이 부족해서 틀린다기보다는 그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쪽으로 평가하려는 가치 판단에 그 치우치는 태도가 오답을 유발합니다. 뒤에는 먼저 좀 고려해야 될 것이 틀린 한자 찾기. 틀린 한자 찾을 때 시험 문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본문 안에 문맥이 있고 그 문맥에 어울리는 글자가 있는데, 얘를 틀리게 해놓고 그걸 선택지에서 맞는지 틀리는지를 구분할 수 있게 이렇게 출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워드 자료 만들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원문을 카피에다가 놓고 중간중간 이렇게 좀 바꿔놓고 맞는 걸 일부러 틀리게 바꿔야 되는 거죠. 특히 맞춤법이나 이런 데가 그런데 나름 노력해서 맞는 걸 틀리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한글 워드 프로그램 안에 맞춤법 정렬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법 틀리게 쓰고 거기서 엔터 치거나 띄어쓰기 스페이스 키를 누르게 되면 그 앞에 썼던 문장이 자동으로 정렬이 돼 버려요. 근데 한글 프로그램 안에도 잘못된 띄어쓰기나 맞춤법 부분이 잘못된 것이 150여 개가 넘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뭐 한자는 그렇게 자동 정렬이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 문제를 구성하기 위해서 맞는 걸 틀리게 바꿔주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덜 돼서 원문에도 그냥 맞고 맞는 상태로 그대로 문제가 제시된 그런 항목이 있다는 얘기죠. 디귿 같은 경우에 가련한 자제에게 그럼 여기에 불쌍한 자제에게 그럼 거기 들어가야 될 게 뭐예요? 여기는 이렇게 쌀미자가 있고 그리고 밑에 있는 글자 잘 보세요. 그래서 글자는 큰 게 좋습니다. 확대해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간 글자 정확히 여러분들이 쓸 줄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쓸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니까 덮을게요. 이걸 이제 반딧불 린 이란 글자인데 주로 도금 요소로 많이 쓰입니다. 반딧불 린. 그런데 이 글자에 여기다가 이렇게 마음심을 붙이게 되면은 좀 같은 운통의 계열의 다른 도금으로 불쌍히 여길 련 가련하다라고 할 때 불쌍히 여길 련이란 글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붙이면 바로 옆 동네 이웃린 그래서 뭐 설린 정책 그래서 가까운 이웃들하고 잘 지내려는 정책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 차이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이 글자를 공부한다면은 요 부분은 도금 요소니까 어렴풋한 이미지로만 잡아주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집중해야 될 것은 언덕 부가 붙었을까 마음 심이 붙었을까 그 차이일 뿐입니다. 언덕이냐 마음이냐. 그럼 이 문맥에는 가련한 자제에게 고치적 재산을 유여치 아니하려 하면 이런 정도의 맥락이면은 가련한 자제 마음이겠어요? 언덕이겠어요? 이 자제가 불쌍하다. 그럼 불쌍히 여길 련. 그래서 마음심이 들어가는 게 맞는 글자죠. 시험 문제는 어떻게 냈을까요? 거기다가 언덕부를 써놓고 틀리게 해놨겠죠. 그리고 이 글자는 틀린 것이다. 바로잡아라. 이게 출제의 방향이겠죠. 그런 식으로 다뤄질 것이다. 리을 같은 경우도 도영이라고 할 때 맨 밑에 마디촌이 들어가야 되는데 없다면 빼놓고 들어가야 옳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질문이 이제 기억 리을의 한자어 표기로 옳은 것은 그러면은 다 틀리게 해놓고 선택지도 틀리게 해놓고 그 중에 하나만 맞게 했다든가 아니면 아예 원문에서 맞는 건 하나고 틀린 건 세 개인 이 형태로 질문하든가 그렇게 물었을 때 문제가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는 틀리게 입력해 놓고 해야 될 부분에서 맞게 표기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문제가 좀 어색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건 오타 정도로 생각하시고요. 문제의 취지가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만 분명히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글 자체가 부담스러운 글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할까? 일단 마음을 편하게 접근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맨 앞에는 한자를 싹 지우고 한글로만 읽는 방법 이것도 소개해 봤었고 일반적인 독해 방식에 따라서 문장 단위 끊어 읽기로 그러면 적어도 주어 서술어 정도는 알겠죠. 그러면 아무리 한자를 몰라도 주어에 쓰인 단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하고 서술어에 쓰인 단어하고를 짝지어 가면 그리고 적어도 쉼표인지 마침표인지 이 차이 정도만 보면서 읽으면 그 형식적인 틀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내용 파악이 어느 정도는 될 수 있다. 뭐가 주제고 뭐가 부차적인지 이런 정도는 구분할 수 있다. 이것도 공부 방법이었죠. 그런 상태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그렇게 풀어놓은 문장을
현대 문법의 틀로 문법적인 암기 문장 같으면 괄호로 묶어서 긴 문장도 주어 그리고 이어진 문장의 소수로 그리고 맨 뒤에 문장 전체 소수로 이런 정도를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괄호로 묶어줄 안긴 문장이나 수식어나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이런 작업들이 독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글 자체가 쉬우면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글 자체가 어렵고 한자가 낯설어서 읽어도 내용이 남지 않을 때 이게 유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 방법 등등 고려해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컴퓨터 활용해서 공부를 한번 부딪혀 보십시오. 그렇게 부담스러운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10단락 찍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